반갑습니다. 인과추론 교재 특강 2강을 맡게 된 방태모라고 합니다. 2강 주제는 온라인 통제 실험 소개 및 통계 분석 기초고요. 교재 챕터 2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학부와 대학원에서 통계학을 전공했고요. 첫 커리어를 가천대 길병원 인공지능 빅데이터 융합센터에서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통계 분석과 관련한 여러 일들을 했지만 주로 관찰 연구에 관한 시계열 회귀 모델링을 수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1년 반 정도 근무한 뒤에 현 재직 중인 G마켓으로 이직을 한 것이고요. AI 프로덕트 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통제 실험을 위한 통계적 방법론 연구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계적 방법론의 실제 실험 적용을 위한 통계 엔진을 개발하고 있고요. AB 실험에 대한 상세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대시보드 개발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업무 외적인 것들에 대해 적어놨는데요. 개인 블로그와 요즘 IT에서 글을 쓰고 있고, 개인 블로그에는 주로 회고록을, 그리고 요즘 IT에서는 온라인 통제 실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연구소 인과추론팀에서 온라인 통제 실험 연구자로 거듭나기라는 프로젝트를 리드하고 있고요. 이 스터디를 좀 빌딩한 덕에 이렇게 인과 추론에 제가 막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몇 년 전 그 시절을 봤던 여러 영상을 봤던 이 채널에서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게 되는 기회도 얻게 돼서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특강 내용과 관련해서 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메일이나 링크드인으로 질문 주시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온라인 통제 실험을 소개드리면서 등장 배경까지 같이 이야기해 볼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실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무작위 배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예정이고, 온라인 실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자들을 무작위 배정하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통제 실험에서 사용되는 기초적인 통계 분석 방법론들을 좀 소개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통제 실험 소개입니다. 온라인 통제 실험은 영어로는 온라인 컨트롤드 익스페리먼트라고 표현을 하고 줄여서 OC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래 그림은 간단한 형태의 A/B 테스트를 도식화한 그림인데 먼저 100% 고객들에 대해 균등 분할로 일반적인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균등 분할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대조군과 실험군의 50% 50%로 사용자들을 무작위로 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대조군에는 기존 시스템을 태워주고 실험군에는 우리가 사전에 설계한 구체적인 가설에 기반한 실험적 피처를 반영한 새로운 시스템을 태워주게 됩니다. 온라인 프로덕트에서 어떤 피처라고 하면 랭킹 알고리즘이나 추천 알고리즘이 될 수도 있고 단순한 UI 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해진 실험 기간 동안 실험 대상에 해당하는 유저들의 데이터들을 실험 데이터로 수집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이 실험 기간이 종료된 뒤 모아둔 실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험 분석을 통해서 가설을 검증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가설 검증이라고 하면 사전에 설정한 어떤 구체화된 가설에서 명시된 어떤 해당 실험의 핵심 지표에 대해 실험군과 대조군 간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을 말하고요. 당연히 우리는 실험군에서 더 좋은 성과를 보이고 이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이기까지를 바라고 있겠죠, 당연히. 네. 여기서 이제 이러한 실험이 어떻게 좀 온라인 영역으로까지 확장하게 되었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온라인 통제 실험의 원형은 일단 RCT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20세기 초 통계학의 대가 이제 피셔 경에 의해서 발전된 연구 디자인으로 20세기 초 농업부터 의학 그리고 제조업까지 번영을 이뤄냈습니다. 2000년대 이르러서는 온라인으로까지 자연스럽게 RCT가 확장이 되었고요.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의 어떤 본질적인 관심사를 생각을 해보면은 RCT가 온라인 영역으로까지 확장되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예정된 수준이었다는 것을 좀 깨달을 수 있는데요.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좀 간단합니다. 고객이 우리 프로덕트에 진짜 원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인데, 심지어 이제 때때로는 그들조차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고요. 이때 이거를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좀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서비스, 어떤 프로덕트에 준 변화에 따른 대규모 고객 반응을 지표하고 분석하면은 고객이 진정 원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온라인 실험의 목적은 우리 가설의 단순한 어떤 컨펌 확인이 아닌 고객이 원하는 것을 찾아나가는 배움의 과정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좀 강조를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객 반응의 변화는 오로지 우리가 준 변화에 의해서 발생한 부분만 발라내서 봐야 된다는 점이고요. 이것이 온라인 서비스 운영하는 기업에서 실험을 도입하게 되는 가장 큰 모티베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서 얘기한 그런 실험적 피처를 실험군에 반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실험적 피처에 의해 발생하는 어떤 인과적 효과가 무엇인가를 보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 인과 추론의 모티베이션과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래 그림의 어떤 인과 추론 수준에 따라 방문론들을 피라미드로 배열해 둔 거를 이제 보시면은 RCT가 여러 분석 결과를 종합하는 맨 위에 위치한 메타 분석 외에 단일 분석으로는 최고의 인과 추론 수준을 보이는 방문론임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아랫단에 해당하는 방문론들은 윤리적인 이유나 아니면 뭐 온라인 인프라나 아니면 어떤 상황적인 이유로 실험이 불가능한 상황에 최대한 인과적 효과를 발라내기 위해 쓰이는 방문론들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좀 RCT를 통해서 RCT 확장한 것이 또 온라인 통제 실험인데 이런 걸로 이제 인과적 효과를 잘 발라볼 수 있는 데에는 무작위 배정의 마법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문구로 좀 설명을 대체를 해보면요. 이런 문구가 있죠. 챕터 2의 페이지 58쪽에 기본적으로 랜덤화는 처치와 잠재적 결과를 독립적으로 만듭니다라는 문구가 있고 책에는 이게 이제 챕터 1부터 시작해서 쭉 잘 이렇게 증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어소시에이션을 통해서 ATE 평균 처치 효과라는 거를 식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라인 통제 실험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이 무작위 배정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온라인 통제 실험에서 무작위 배정은 해시 함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 가지 해시 알고리즘이 있는데 온라인 통제 실험의 무작위 배정에는 빠르게 작동하는 머머 해시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고객 아이디에 솔트키라고 하는 것을 붙여서 해시 함수 인풋으로 넣어주게 되면은 무작위화된 고객 아이디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솔트키는 임의의 문자열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무작위화된 고객 아이디를 기반으로 해당 고객을 대조군에 배치할지 실험군에 배치할지 결정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무작위화된 고객 아이디를 바탕으로 대조군 실험군을 배정하는 로직을 설명하기 위해 좀 그림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2021년 스포티파이에서 제시한 해시 알고리즘을 이용한 무작위화 및 고객 버켓팅 과정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그림에 나타나와 있는 바와 같이 고객 아이디에 무작위로 발생시킨 솔트 문자를 인풋으로 넣어주게 되는 거죠. 여기서 무작위화된 고객 아이디가 튀어나오게 되는 거고, 이 무작위화된 고객 아이디를 기준으로 대조군 실험군 배정의 용이성을 위해 버킷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버킷은 말 그대로 어떤 통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통 하나하나에 고객들을 담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그림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라지 B개의 버킷에 고객들을 나눠 담는 거죠. 쉽게 생각해서 10개 버킷에 나눠 담는다고 생각하면은 한 버킷당 10% 스태픽에 해당하는 고객들이 이 버킷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랜덤 솔트 문자열이 바뀜에 따라서 각 버킷에 속하는 고객들의 구성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이 랜덤 솔트 문자열에 따라서 고객 아이디가 무작위화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다른 그림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 설명이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실제 대조군 실험군에 배정되는 예시 그림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그림 5는 아까 그림이랑 같은 의미를 갖는 그림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1번부터 10번까지 각각 아이디를 갖는 고객들의 어떤 고객 아이디에다가 버킷 시드, 즉 아까 그림에서 봤던 랜덤 솔트 문제와 같은 개념인 이 버킷 시드를 붙여 해시 함수를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래와 같이 무작위화된 고객 아이디가 각 고객에 붙게 되죠. 그래서 왼쪽부터 보시면은 8번이었던 고객은 254번이 되었고, 3번이었던 고객은 1375번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고객은 해시 함수를 통과하게 되면은 무작위화된 새로운 고객 아이디를 부여받게 되는데요, 하나씩. 이 온라인 통제 실험의 경우 표본 확보 비용이 비싼 어떤 오프라인 도메인과는 달리 대규모 고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을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좀 실험 변형군 배정의 용이성을 위해 고객들을 버킷 시스템을 기반으로 관리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변형군이라는 표현은 대종원을 포함한 실험군에 참가하는 그룹들을 통칭하는 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고객들은 만 개의 버킷으로 흩뿌려지게 됩니다. 그림에 보이는 슬롯이라는 개념이 버킷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 버킷이라는 표현이 좀 이제 A, B 실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현이니 버킷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만 개의 버킷에 흙 뿌려지게 되니까 한 개 버킷당 0.01%의 트래픽을 점유하고 있겠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버킷을 좀 많이 쪼갤수록 더욱 세밀한 트래픽으로 실험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대규모 고객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서비스의 경우는 동시에 여러 가지 많은 실험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트래픽, 좀 더 세밀한 트래픽으로 버킷을 많이 쪼개놓는 경향이 있다고 또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 변형군을 배정하는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대조군과 실험군을 균등 분할로 40% 트래픽을 가지고 하나의 실험을 진행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처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 개 버킷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균등 분할로 한다고 했을 때 대조군 실험군 20%씩 트래픽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앞에서부터 2,000개씩 버킷을 할당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0에서 1999번은 대조군, 2,000에서 3,999번 버킷에 속하는 고객들은 실험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앞단에서 솔직히만 바꿔주면은 대조군 실험군에 속하는 고객 구성이 바뀌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솔트키가 달라짐에 따라서 각 고객이 부여받는 아이디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저희 온라인 실험에서는 이런 식으로 대조군과 실험군을 좀 무작위로 할당해서 처치와 잠재적 결과를 독립적으로 만든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고객들을 무작위로 할당해서 대조군 실험군으로 분기해주기 위해서는 이런 실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제일 먼저일 것이고요. 앞서 제가 온라인 통제 실험 소개를 드리고 또 등장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온라인 실험에서는 무작위 배정을 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니 이제는 온라인 통제 실험에 쓰이는 기초적인 통계 분석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교재 챕터 2에서 나오는 표준오차 개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준오차랑 표준편차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두 용어의 어떤 명확한 구분 없이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요. 둘은 기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어떤 뒤쪽에서 통계 분석 이론들을 살펴보기 전에 이 표준오차 개념을 확실하게 잡혀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먼저 이제 표준오차를 다루는 것이고요. 책에서도 먼저 이제 표준오차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먼저 표준 편차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에 해당하고 줄여서 SD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개별 관측값의 퍼진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표준 오차는 스탠다드 에러에 해당을 하고 줄여서 SE라고 표현을 합니다. 표준 편차와는 달리 통계량의 퍼진 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통계량의 예로는 이제 표면 평균이 나와 있는데 이 예시에 나와 있는 Y바와 같이 표현되는 특정 집단의 관심 지표였던 표면 평균이 통계량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식으로 풀어보면은 좀 더 이해가 쉽고 익숙할 수 있는데요. 이 표본 평균식은 쉽습니다. 개별 관측값을 다 더해서 관측값의 개수 n만큼 나눠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표준 편차의 제곱 형태인 개별 관측값의 분산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 개별 관측값에 대해 표본 평균을 뺀 이를 이제 통계학에서는 편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편차 제곱의 평균 개념이 바로 개별 관측 값의 분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참고차 설명을 드리면은 표본 평균은 n으로 나누는데 이거랑 달리 좀 이 개별 관측 값의 분산은 n-1로 나눠주는데 요거는 이제 분산이 이제 불편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n-1로 나눠준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불편성은 편향이 없는 추정량을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좀 바람직한 추정량이 가져야 하는 성질 중 하나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표준 오차인데요. 표준 오차는 아까 말씀드렸듯 통계량의 번영으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우리가 흔히 관심을 갖는 값인 표본 평균의 퍼진 정도를 나타내는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해두었습니다. 익숙한 식이죠, 사실은 저희한테. 그래서 이건 분산식의 성질을 유도하면 이용을 하면 유도하기가 쉬운데 이 베리언스 안에 y바는 개별 관측값의 합을 이 관측값 개수 즉 표본 개수 그러니까 온라인 실험에서는 실험 기간 동안 방문한 고유 사용자의 수를 나눠준 형태로 정의가 되는데 여기서 고유 사용자의 수는 상수이므로 분산식 밖으로 꺼낼 수 있게 되겠죠. 빠져나오면서 제곱이 붙게 되는 거고.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은 앞서 구해둔 어떤 표준편체 제곱인 개별값의 분산의 표본 개수 n을 나눈 형태로 정의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초통계학 시간에 흔히 봤던 식이죠. 그러니까 이 식은 꽤 직관적이에요.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표본 평균에 관한 퍼진 정도를 나타내는 분산이니까 표본을 많이 추출하여 평균을 줄일수록 표본 평균이 퍼진 정도는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그림으로 살펴보면은 그 성질이 잘 드러나는데요.
이 그림은 이제 교재 챕터 2에 그림 2-1에 있는 그림인데요. 표본 수에 따른 학생 점수의 분포를 나타내는 그림인데 X축이 학생 수, Y축이 해당 학교의 시험 평균 점수에 해당하게 되고 즉 이제 점 하나하나가 학교 하나하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준이 좀 중간이라고 할 수 있는 미들에 해당하는 학교들은 파란색 점들을 보시면은 학생 수가 늘어날수록 이제 시험 평균 점수의 분산, 퍼진 정도, 이제 점들 간의 어떤 Y축의 폭이 확실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듯 표준 오차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낸 이유는 표준 편차랑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해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데 온라인 실험에서 확보한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좀 통계적 가설 검증을 할 때 표본 평균 값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이 표준 오차까지 함께 고려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이 표준 오차는 관심 지표, 즉 표본 평균의 퍼진 정도를 정량화해주고 이는 곧 이제 불확실성을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 불확실성이 클수록 해당 값은 우연히 관측될 가능성이 높은 값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특정 실험에서 핵심 관심 지표는 사용자당 매출이라고 할 때 우리는 대조군 대비 실험군에서 더 나은 사용자당 매출을 보이는가가 핵심적 관심인데 이때 사용자당 매출이라 할 수 있는 표본 평균 그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표준 오차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통계적 가설 검증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 통계적 가설 검증을 통해서 우리는 관심 지표의 표현 평균이랑 표준 오차를 함께 고려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그 중에 하나인 신뢰 구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뢰 구간에 기반한 의사결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먼저 신뢰 구간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확률 변수, 통계량, 추정량 개념을 좀 순서대로 올바르게 이해하고 가보려고 합니다. 되게 기초적인 통계학적인 개념인데 이게 이 기본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번 따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표현 평균의 퍼진 정도를 측정하는 표준오차 개념을 소개했을 때 약간 좀 띠용하는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이 확률 변수 그리고 그 뒤에 소개해드릴 통계량과 수정량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그러니까 표현 평균이 이렇게 퍼져 있을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이 통계학을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은 확률 변수는 분포로 갖는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 확률 변수는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고요. 이게 분포로 갖는다는 것을 이용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분포를 어떻게 갖는지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좀 간략한 통계학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예시를 들어서.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그러니까 공정한 육면 주사위를 던지는 확률 실험에서 표본 공간을 정의를 해볼게요. 그러면 6면이니까 주사위 눈의 수가 1, 2, 3, 4, 5, 6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 표본 공간 S는 이렇게 1, 2, 3, 4, 5, 6의 집합으로 정의가 되는 거고요. 이때 표본 공간에서 정의되는 함수 X를 이렇게 정의해 보는 거죠. 원소 W가 짝수인 경우. 그러니까 짝수의 눈인 경우라고 정의를 해보면은 X, 이 확률 변수 X가 취하는 어떤 실수값의 영역을 A라고 했을 때 이게 2, 4, 6이 되는 거고요. 즉 함수 x는 이 실수값을 갖는 함수가 되는데 어떤 표본공간 상에서 이것을 우리는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확률 변수가 그래서 어떻게 분포를 갖냐? 분포를 갖는 게 무슨 말이야? 이거는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되게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이 확률 변수의 분포를 나타내면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육면의 주사위에서 짝수인 경우로 정의이 되는 거니까 2, 4, 6 각각에서 취해지는 확률값이 3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이산형 균일 분포를 이루게 되고 그림팔처럼 이를 두고 우리는 확률 변수는 분포를 갖는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확률 변수는 그래서 분포를 갖는데 그 다음으로 얘기를 했던 통계량과 수정량에 대한 개념은 뭐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요. 통계학은 좀 더 작은 개념입니다. 어, 간단하게 얘기하면 확률 변수들의 어떤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즉 이제 표현 평균 또한 각 확률 변수 y들의 합에 평균을 취한 형태니까 통계량이 되는 것이고 이 단순한 확률 변수들의 합 또한 밑에 정의해놓은 서멘션 yi 이 확률 변수의 합 또한 어떤 확률 변수들의 어떤 함수 형태가 되는 것이므로 통계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추정량, 이 에스티메이터라고 하는 거는 더 작은 개념입니다. 모수 추정을 위해 사용되는 통계량을 특히 추정량이라고 칭하게 되는데요. 흔히 우리는 목평균 추정에 관심을 갖곤 하는데 이때 목평균 추정에 목평균 추정에 사용되는 통계량이자 추정량이 표현평균이 되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예시로 그 사용자당 매출의 관심 지표 또한
외평균 추정에 관심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관심지표에 대한 추정을 양으로서 표면평균에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의 포함 관계를 이루게 되는 거고요. 정리하면 표면평균은 추정량이자 통계량이자 확률 변수이므로 분포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도 표면평균이 분포를 갖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모집단 전체를 우리가 조사할 수 없으니 표본을 통해서 우리가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해보자가 어떤 일반적인 추론 통계학의 맥락인데 여기서 이 모집단으로부터 랜덤 샘플링을 해서 어떻게 이 샘플이 채취되느냐에 따라서 표현표는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거를 또 어떤 변동, 퍼진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랜덤 샘플링을 반복해서 예를 들어서 채취한 표현평균들의 값들을 이렇게 쭉 쌓으면은 그것 자체로 표현평균의 분포가 되는 거예요. 이걸 무한히 반복하면 표면평균의 실제 분포를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약간 감이 잡히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 이런 예제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교재 웹북에서 저희가 이제 번역서가 나오기 전에 번역했던 웹북에서 등장한 예제인데 이 학생들의 시험 점수는 학생들의 시험 점수에 관한 분포인데 이게 평균 74고 표준 편차가 2인 정규분포를 따라요. 네, 참고로 이제 실제 상황에서 이러한 무평균 무분사는 미지의 값이겠죠. 아무튼 이때 학생 500명씩을 샘플링해서 시험 점수, 즉 표현 평균을 계산하는 것을 이제 10,000번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000개의 표현 평값이 주어질 것이고 이걸로 히스토그램을 그린 게 바로 그림 9죠. 그림 9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뮬레이션 스터디의 일종이니까 이 트루 민 값을 이 주황색 점선을 알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표현 평균의 분포 중심은 트루 민과 이제 일치하게 되는 거죠. 표현 평균이 이제 뭐 평균을 추정하는 좋은 추정량이라는 것은 이 시뮬레이션 스터디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 굉장히 중요한 통계적 정리가 등장하는데 워낙 유명하셔서 이거는 다들 아시는 개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좀 못 받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이 중심극한 정리는 다른 게 아니라 표본 평균에 관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표본 수가 충분히 크면은 모집단의 분포에 관계없이 표본 평균의 분포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모집단 분포가 어떤 분포를 가지든 간에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정규 분포로 분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AB 실험에서 관심지표에 수용되는 어떤 통계적 가설 검증의 어떤 모든 것은 무평균에 관한 추정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내지는 이제 모듈에 관한 추정인데. 즉, 우리는 이 모집단의 분포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중심극한 정리에 기대어서 관심지표에 관한 분포는 정기분포로 분사된다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본 크기만 충분히 크게 확보하면은, 이 통계적 검증이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예요. 분포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이제 온라인 실험에서 굉장히 유리한 점은 이 온라인 실험에서는 충분한 수의 사용자들을 확보하기 굉장히 쉬운데 그만큼 어떤 모수적인 형태의 통계적 검증이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오프라인 도메인과는 달리 오프라인 도메인의 실험과는 달리 온라인 실험에서 표본 확보 비용이 굉장히 작은 거는 굉장히 이제 유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앞선 것들을 다 이해했으면 신뢰 구간에 대한 이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신뢰 구간은 기본적으로 표본 평균의 분포를 알아야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이 온라인 실험에서는 충분한 크기의 표본을 확보하는 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중심관점에 기댈 수 있으니까 관심 지표에 관한 신뢰 구간은 손쉽게 주장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95% 신뢰 구간은 유예 수준 5% 하에 구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유예 수준은 이 false positive를 얘기하는데 규모가설을 기각을 시켰는데 우리가 그 결정이 잘못됐을 확률을 얼마나 허용하냐. 그걸 이제 5% 허용하겠다는 거고요. 이 신뢰 구간 값은 이 맨 좌측에 위치한 식부터 봐주시면은 표준 정기분포의 퀀타일 값 거기 Z1-2분의 알파라고 되어 있는 이 퀀타일 값에 표준 오차 SE를 곱해서 관측한 표면 평균에 더하고 빼는 형태로 정의가 돼요. 그래서 이 식을 쭉 이렇게 다 정리를 해보면은 맨 우측에서처럼 우리가 흔히 아는 1.96이라는 표준 정규분포 퀀타일 값에 표준 오차가 곱해져 있는 형태가 이제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게 뭐 왜 1.96이냐라는 걸 좀 이해하려고 아래 그림을 넣어놨는데요. 이게 양쪽 퀀타일,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에 해당하는 구간이 이 정규분포 면적이 이제 95.4% 정도를 차지를 해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에 의해 저 컨테이너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96 정도 되면은 중간 면적이 이제 95% 정도를 커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이때 중심이 이제 0인데 여기서 이제 표현 평균에 대해서
더하고 빼는 형태로 실내 구간이 정의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실내 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은 규모가설을 기각시키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이 0이니까 실험 공간, 대조 공간에 관심 지표의 차이가 없는 분포로부터 관측된 데이터의 가능성은 굉장히 작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실내 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이거는 이따가 소개해드릴 가설 감정에 기반한 P-value에 의한 의사결정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되는 건데요. 이 둘의 결과가 다르면은 만약에 둘 중 하나는 잘못된 계산을 한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신뢰 구간에 관한 의사결정과 이따가 소개해드릴 가설 감정에 관한 의사결정은 결국에 같은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신뢰 구간 해석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이 신뢰 구간에 대한 설명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통계학에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하는데요. 빈도주의 관점과 베이지안 관점이 그것이고 이 기초 통계학에서 배우는 p-value 그리고 신뢰 구간 개념은 다 빈도주의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좀 해석을 좀 주의해서 해야 되는데 95% 신뢰 구간에 관한 해석은 해당 구간에서 관심 지표가 관측될 확률이 95%다. 라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되게, 이게 인간의 입장에서는 되게 자연스러운 해석이긴 한데, 이 해석은 베이지안 관점의 신뢰 구간이라 할 수 있는, 이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신용 구간에 해당하는 해석이고요. 신뢰 구간은 구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이 95% 신뢰 구간에 관한 해석은 100번 실험을 했을 때 관심 지표가 해당 구간에 95번 정도는 포함된다. 라는 해석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빈도주의 통계학이 갖는 본질적 특성에서 기인을 하는데요. 빈도주의에서는 기본적으로 표본이 랜덤에 해당을 합니다. 이를 이제 일반적으로 확률 표본, 랜덤 샘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랜덤 샘플은 IID를 충족하는 표본을 우리가 랜덤 샘플, 확률 표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 슬라이드 아래쪽 뭐 수식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이 수식과 같이 표현을 하고요. 여기서 IID라고 하는 약어는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라고 해서 확률 표본에 깔린 중요한 가정인데요. 그러니까 해당 표본들이 독립적이고 동일한 분포로부터 관측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독립적이라는 부분은 이제 인과 추론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 해당 소식을 해석하면은 이 n개의 확률 표본이 모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관측된 확률 표본의 관심 모스 값은 디펜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 모스 값은 어떤 픽스드 밸류로서 정해져 있고 샘플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 모스는 이 픽스드 밸류이기 때문에 관심 지표가 해당 구간에 속할 확률은 95%다. 라는 이제 어떤 분포 관점의 해석을 빈도지 신뢰 구간에서는 근무적으로 할 수 없는 거죠. 반대로 베이지안은 관심 모스의 분포 자체를 추정하게 되는 거고요. 이것이 어떤 베이지안의 본질적인 관심사의 포스테리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좀 베이지안 관점에서 정의된 신용 구간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해야지 관심지표가 속할 확률이 95%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가 더 낫다는 건 없어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 베이지안 관점의 방법론을 활용을 할 수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계산량이 크기도 하고 모든 상황에서 베이지안이 더 나은 가설 검정 결과를 제공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빈도주의 관점의 가설 검정 방법인 신뢰 관도는 퓨일류를 이용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좀 관측된 실험 데이터 기반의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고 p-value 구의 가설 검정을 진행하는 방법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p-값에 기반한 가설 검정인데 대표적인 검정 방법으로 이 표본 T 검정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앞서 이야기했던 관심지표의 추론에 흔히 사용되는 무평균에 관한 검정 이론인데 여기 이제 실험군과 대조군과 차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뭐 우연에 의한 것인지 결정하는 어떤 기본적인 통계적 가설 검정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시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관심지표 Y바를 사용자 줌 건수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차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실험은 사용자를 단위로 랜더마이제이션이 되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찰 단위와 분석 단위를 맞춰주는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자 단위 지표를 실험 지표로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해야지 분산 추정이 바이어스가 발생하지도 않고 여기서 이제 또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흔히 실험에서 관심을 갖는 지표 중 하나인 CTR과 같은 PV 단위 지표는 이 델타 메소드를 사용해서 분산을 추정을 해야지 분산의 바이어스가 발생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이번 특강 주제를 좀 뛰어넘는 좀 어드밴스드한 주제이므로 자세한 설명은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관심표가 정의가 되었고 통계적 검정을 위한 가설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제 실험을 설계하기 전에 세우는 가설은 여기서 말하는 어떤 검정을 위한 가설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실험 설계를 위해 세우는 가설은 도메인, 실험 피처, 관심 지표 이 세 가지 정보가 드러나도록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한 것이 좋고요. 통계적 가설 검증을 위한 가설 설정은 대립 가설의 경우 내가 주장하고 싶은 가설이 되고 규모 가설은 그에 반하는 가설이 됩니다. 대립 가설은 이에 따라 실험공간, 대조공간, 사용자당 주문권의 차이가 있다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같다 다르다라고 정의하는 거를 우리는 통계학에서 양측 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two-sided test라고 이거는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규모 가설의 경우는 H0는 이 트리트먼트 그룹의 목표면과 컨트롤 그룹의 목표면이 같다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 거고 대립 가설은 같지 않다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 거. 그래서 뒤쪽에서 좀 마지막으로 다룰 통계 이론에 관한 내용이긴 한데 이 검정력 분석에 의해 정해진 트래픽 실험 기간 동안 실험 데이터를 모아주고요. 여기서 이제 트래픽이란 실험의 100% 트래픽 중 어느 정도로 활용할지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실험 종료 후에 관측한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T통계량을 계산해 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델타가 실험과 대조군 간의 관심표의 차에 해당하고 이게 이제 분자가 되는 거고요. 분모에는 불확실성을 고려한 떤 델타에 관한 표준 오차가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산에 이제 스퀘어 루트가 씌워진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 t 통계량을 이렇게 딱 보면은 이 수식을 좀 음미를 해보면은 이 통계적 의사결정을 내리기에 꽤 합리적인 값이라고 느껴져요. 왜냐하면은 두 그룹의 관심지표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관심지표 값의 어떤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표준 오차까지 고려해야 되는 값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T통계량이 사실은 규모가설이 참이라는 가정하에 계산된 값이라는 건데요. 이 분자의 델타라는 것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마이너스 0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편해요. 그래서 앞서 양측 검정에 관한 가설을 정의를 했는데 이때 규모가설에서 두 군의 우평면이 같다고 가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규모가설 식에서 저뮤 트리트먼트 뮤에 관한 트리트먼트 분에 관한 뮤는 이 뮤 컨트롤 그룹 요 같다는 거를 저 뮤 컨을 좌변으로 넘기면은 두 몇평균의 차이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규모화설 하에 의해서 마이너스 0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규모화설 이 참여라는 가정하에 두 군간의 관심표 차는 0일 텐데 실제 관측한 실험 데이터가 이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정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그래서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검정 통계량 값이 0 근처로 나올수록 규모화설을 기억하기는 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검정 통계량의 기반에 좀 더 이제 의사결정 용이성을 위해서 P값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 P값은 여기 보이는 수식 그대로 관측된 검정 통계량인 T 통계량보다 더 극단적인 값이 나올 확률을 의미하고요. 양측 검정에 해당하므로 좀 관측한 검정 통계량 T의 절대값보다 크다라는 것이 수식으로 정의가 돼요. 여기서 일반적으로 가정하는 유해 수준 5% 하에 p-value가 0.05보다 작으면은 우리 주장에 반하는 규모가설을 기하시킬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유해 수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alse positive의 최대 허용 한계치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false positive는 규모화설을 기하시키는 결정을 했는데 이 결정이 잘못된 결정인 경우를 말을 하고요. 즉 유해 수준 5%의 규모화설을 기하시킨다는 말은 이 결정이 잘못됐을 가능성을 5% 정도 허락을 해주면 규모화설을 충분히 기하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일반적인 과학 이론에서 100% 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유해 수준 5%, 즉 이제 0.05보다 피밸류가 더 크면은 안 되고 왜 더 작아야 규모가설을 기각시킬 수 있는가인데 이건 앞서 얘기했던 어떤 T 통계량이 나타내는 직관적인 어떤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은 좀 당연한 의사결정이긴 해요. 근데 이거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으로 좀 한 번 더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앞서 얘기했던 이제 이표본 T 검정의 검정 통계량인 T 통계량은 규모가설이 참이라는 가정하에 구해지는 거죠. 그래서 중심이 이렇게 그림처럼 0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이러고서 T통계량이 0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냐에 따라서 규모가설을 기각시킬지 말지 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게 양측 검정이니까 US 수준 5%의 분포의 양 끝면적 2.5%씩 차지하는 영역이 기강력이 되는 거고요. 영어로는 뭐 크리티컬 리전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좀 관측된 검정 통계량이 실제로 이제 3이라고 해볼게요. 실험에서 관측된 검정 통계량이. 그럼 해당 값은 기강력에 속하게 되죠. 자, 빨간색 영역이 기강력인데 그럼 우리는 규모가설 기각시키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USG 5% 하에서는요. 근데 이 검정 통계량 기반으로 P값을 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좀 검정 통계량을 기반으로 USG 하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P값을 통해서 의사결정하는 게 좀 자연스럽고 더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게 P값 계산해 보면은 0.05보다 더 작은 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에 따라 우리는 마찬가지로 규모가설을 기가시키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P값은 그 자체로 규모가설이 참이라는 가정하에 관측된 검정 통계량보다 더욱 극단적인 값이 관측될 확률을 나타낸다라는 건데, 이게 더 작다는 거는 그만큼 데이터가 규모가설이 참인, 그러니까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관심표의 차가 0으로 중심을 이루는 분포로부터 나왔을 가능성은 굉장히 작다는 것을 얘기하죠. 이러한 맥락에서 이 USG 5% 하에 P값이 보다 작으면은 규모가설을 기가시키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듯 이런 USG 5% 하의 P밸류에 의한 의사결정은 95% 신뢰구간 의사결정 결과가 같아야 되고요.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은 95% 신뢰구간에서도 0이 포함되지 않은 구간으로 추정이 되어야 둘 다 잘 추정이 된 거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 표준오차로 기본기를 다졌고 관심 지표에 관한 통계적 검정 방법을 알아봤는데, 이 온라인 실험뿐만이 아닌 모든 실험 설계에 있어 굉장히 좀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가 좀 많이 놓치고 있는 검정력과 검정력 분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알아보려고 하고요. 사실 이 검정력과 검정력 분석에 대해서 전할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이 부분만 좀 따로 다뤄도 3, 40분 세션이 나오는 수준의 내용이어서 본 특강에서는 최대한 간략하게 개념만 전달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정력이란 실험 변형군 간 의미 있는 차이가 있으면 올바르게 탐지할 확률을 이야기하는데요. 즉 규모가 서로 올바르게 기하시킬 확률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고요. 이 검정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의 본질은 이 그림 한 장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앞서 검정력은 규모 화살을 올바르게 기하시킬 확률이라고 했는데, 이 그림을 먼저 좀 설명을 해보면은 특별 식단을 섭취한 쥐의 무게분포랑 일반 식단을 먹은 쥐의 무게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온라인 실험의 표현으로 빌려서 말하면은 실험적 피처는 특별 식단이 되고 실험의 핵심 관심 지표는 쥐의 무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이건 가상의 상황이니까 실제 두 식단을 섭취하는 쥐그룹 각각의 실제 무게분포를 알고 있다고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는 거고요. 특별 식단을 섭취할 경우 쥐의 무게는 더 낮고 실험군과 대조군과 실제로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그 차가 크지는 않아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크지는 않고 퍼지는 정도가 꽤 커서 겹치는 구간이 꽤 많죠. 이 파란색 쉐이딩 된 영역과 같이. 그래서 언뜻 보기에도 쥐를 좀 많이 말고 한 세마리씩 정도 샘플링을 한다고 해보면은 실험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좀 차이가 있다고 올바르게 규모화를 기각시키는 결정을 내리기 좀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 세마리씩 샘플링을 한다고 했을 때 각 분포의 이 높이가 거기 근처에서 샘플링 될 확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각 분포의 중심에서 샘플링 될 확률이 크니까 이때 두 분포 간, 그래서 이 중심 근처에서 세 마리씩 샘플링이 될 텐데, 그렇다면 두 공간에 차이가 없다고 나올 수도 있다는 건데, 이거를 좀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거에 대해서 좀 영상을 멈춰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림에도 어느 정도 좀 힌트가 나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렇죠. 이제 표본을 많이 뽑으면 되겠죠. 그럼 그만큼 각 군의 G 무게의 어떤 표현평균 값은 각 군의 중심 분포를 명확하게 묘사하게 될 것이에요. 표준오차 또한 작게 수정이 될 거고요. 이때 이런 퀘스천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이 검정력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뽑아야 돼, 표본 크기를. 이런 퀘스천이 생기는데, 이게 검정력 분석의 모티베이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보시는 바와 같이 말 그대로 특정 수준의 검정력을 갖기 위해 얼마나 많은 표본을 수집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분석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고, 아래 그림과 같이 충분히 많은 표본을 확보해서 특정 수준의 어떤 검정력을 만족하는 실험을 설계하고 싶은 거죠. 비무가사를 기각시켰을 때 그 결정이 이제 확실하게 올바른 결정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그런 실험을 설계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실험 설계에서 통용되는 산업 표준 기준이 있어요. 그거는 검정력 80%랑 USG 5%인데, 검정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모가 서로 올바르게 기각시킬 확률이고 이를 80% 보장하는 것을 말하고, 동시에 USG는 5%라는 거는 규모가설, 이건 이제 오류율을 허용하는 것의 일종인데, 규모가설을 기가시키는 결정을 하는데 이 결정이 잘못됐을 확률의 최대 5%를 허용하겠다는 말이죠. 이 두 값은 1-베타라고 하는 검정력 값과 USG 알파는 뭐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릴 테지만 여기서는 두 값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어서 있고요. 그러니까 뭐 한쪽을 많이 늘리면 한쪽은 많이 줄어들고 이런 형태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산업 표준으로는 검정을 80%, USG 5% 하에 실험을 설계하게 되고, 산업 표준 하에 아래와 같이 검정력 분석식은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n은 각 실험 변형분의 표본 크기를 나타내고 분모는 델타. 요거는 이제 검출해내고 싶은 크기를 나타내는 거고요. 분자는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관심 지표의 표준 편차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16이 곱해진 형태가 어, 저 표본 크기 값이 되는 거고요. 저 16이 아까 얘기했던 산업 표준 검정을 80%, USG 5%에 대한 설정에 의해서 계산돼서 나온 값이 16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G 예제로 얘기를 해보면은 분자는 일반 식단을 섭취하는 G 무게의 표준 편차가 될 것이고 분모는 내가 특별 식단을 통해 결국 G 무게를 얼마나 줄이고 싶은가에 따라서 값이 정해지게 되는 거죠. 이 식에서 드러나듯이 기존 G 무게의 분포가 같는 그러니까 일반 식단을 섭취하는 G 무게 분포가 같은 확인 정도가 크면은 표본이 많이 필요할 것이고 반대로 미세한 실험 효과, 즉 G 무게가 1g만이라도 줄은 것을 좀 통계적으로 감지하고자 할 때에는 분모에 해당하는 저 델타가 굉장히 작아지므로 그만큼 표본 크기가 많이 필요로 되겠죠. 이것이 검정력 분석이 분석 식이 표현하는 어떤 검정력 분석의 맥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참고로 위식의 분모에 해당하는 델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얼마나 미세한 효과를 실험에서 감지할 것인가를 우리가 일종의 어떤 선언을 하는 건데 온라인 통제 실험에서는 특히 이거를 MD라고 얘기를 해요. MD는 이제 미니멈 디텍터블 이펙트의 약어고요. 이 검증률 80% 하에 검출 가능한 최소 효과 크기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로 얘기하면은 최소 효과 크기를 1g으로 정의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G 무게로 얘기를 했을 때. 그 예시를 들어서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이커머스 앱에 특정 도메인의 프로덕트 오너고, 이 프로덕트에 이런 피처를 가미해서 구매 전환율을 기존 대비해서 계산을 하고 싶어 하는 상황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저희는 구매 전환율에 관한 10%의 상대적 변화를 한 번에 실험해서 검출하고 싶다고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요거에 대한 정의는 뭐 어떤 과거 분석 사례라든지 유사한 아니면은 뭐 과거로부터 쌓인 탄탄한 도메인 지식에 의해서 나오는 어떤 내가 정의하는 값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 좀 과거 데이터, 즉 대조군의 기존 구매 전환율은 3.7%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기존 대조군의 구매 전환율 3.7%를 알고 있고 구매 전환의 경우 각 사용자에 대해서 0 아니면 1로 표현되는 이정 변수니까 이게 베르누이 분포를 따르게 되죠. 그래서 구매 전환율 값만 알고 있어도 표준 편차에 관한 제곱 형태인 이 분사는 굉장히 쉽게 연산이 됩니다. 그래서 P1-P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3.53%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상대적인 10% 변화를 감지하는 실험을 설계하고 싶으니까 상대적 변화니까 3.7%에 10%를 곱한 0.37%가 결국 그 델타 MD가 되는 거고요. 이에 따라 우리는 표본 크기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구매 전환율 10%의 상대적 변화를 검정률 80%, USG 5% 하에 올바르게 검증해낼 수 있는 실험을 설계하려면 실험 변형군당 최소 41,642명의 보기를 확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좀 예시를 통해서 검증력 분석을 좀 살펴봤고요. 여기서 좀 보너스로 얘기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냥 온라인 프로덕트에서 실험을 진행할 때 확보할 수 있는 표본 크기는 어디에 디펜드하게 될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것도 이제 영상을 멈춰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고, 이게 온라인 실험을 진행해 보신 분이라면은 금방 감이 잡히실 거예요. 이게 정답이 너무 쉬웠을 수도 있는데, 이 트래픽과 실험 기간에 의존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험 기간이 길어질수록, 또는 이제 한 번에 많은 트래픽을 투여할수록 우리 프로덕트에 그만큼 더 많은 고객들이 방문하게 되겠죠. 이렇게 실험 기간에 방문한 고객들이 곧 표본 크게 되는 거고, 좀 이러한 이유에서 온라인 실험의 트래픽과 실험 기간은 앞서 막 실험 검증력 분석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두 요소 모두 이제 우리가 의미를 결정할 수 있는 값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트래픽과 실험 기간은 실험에서 얼마나 민감한 어떤 작은 효과를 감지할 거냐, 아니면 기존 대조군의 어떤 관심표의 표준 편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필요 트래픽이 좀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고, 필요 실험 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되게 온라인 실험에서 중요한 포인트여서 좀 실무적인 어떤 보너스 느낌으로 한번 언급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실무에서 실험을 진행할 때에는 이 검정 분석을 도입을 해서 산업 표준인 검정률 80%, USG 5%를 보장하도록 하는 실험을 설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통계적 이론과 관련한 이야기를 이제 마칩니다. 오늘 한 이야기를 이제 요약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은 좀 덜 지루하게 밈들과 함께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잘 못하는 거긴 한데.
먼저 온라인 통제 실험은 고객이 진정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한 최고의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래 짤은 그 테이큰의 리암 니슨 형님의 그 명대사를 패러디한 건데 이거죠. 뭐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걸 찾을 때까지 우리는 A/B 테스트를 수행할 거다. 고객들이 원하는 걸 찾는 그날까지. 이런 얘기고요. 둘째는 이 무작위 배정을 곧 인과 추론을 가능하게끔 하고 이 온라인 통제 실험에서는 이 해시 함수가 이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실험적 방문론이 아닌 그 외 방문론을 붙잡고 있는 친구가 저 실험적인 접근을 되게 이렇게 막 부럽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기초적인 통계 방문론들이 좀 A/B 실험 결과 분석의 어떤 신뢰성을 잘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실험 결과의 어떤 기본적 신뢰도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기초적인 통계 분석 방문론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검정력 분석은 실험 사전에 수행되어야 하는 거고 충분히 우리가 검정력 80%, USG 5%를 보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표본크기를 확보해야 되는가. 이거에 따라서 온라인 실험은 이 트래픽과 실험 기간을 어느 정도로 정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미리 분석을 수행해야 되는 거고, 실험 전에. 그 다음에 또 표준오차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관측 관심 지표의 불확실성을 측정하는 것이 표준오차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실험군과 대조군간 관심 지표의 차와 함께 저 불확실성이 표준오차까지 고려해서 통계적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신뢰구간과 피밸류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그 우측 그림이 되게 소름 돋는 그림이에요. 이 검정력과 통계적 유의성, MD에 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좀 실험을 설계한 뒤에 통계적 가설 검정을 수행하면은 뒤에 좀 무서운 친구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렇게 좀 저희가 살펴봤던 통계적 방법론들이 이 AB 실험 결과의 어떤 신뢰성을 좀 강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다라는 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제 발표 중에 좀 설명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일이나 링크드인으로 메시지를 주시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